진정한 PC 시들리언 주인공인 애플1은 스티브 잡스의 친구인 스티브 워즈니악이 개발한 것으로 케이스도 없는 마더보드 형태였지만 잡스가 주도하여 1976년에 애플 컴퓨터를 설립하게 되고 애플1을 $666에 판매함으로써 애플의 대서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200여 대가 생산된 애플1은 현재 전세계에 50여 대가 남아있는데 제주에 있는 넥슨 컴퓨터 박물관에 가시면 소더미 경매에서 $37만 4,500, 약 4억 3천만 원의 낙찰받은 진품을 만나보실 수 있으며 이번 잡스 10주기 전시회에 전시된 제품은 레플리카, 복합품입니다. 전작인 애플1이 사업적 가능성을 인정받은 뒤 1977년 4월달에 열린 웨스트 코스트 컴퓨터 페어에서 애플2를 발표하게 됩니다. 애플2는 개발 단계에서부터 게임 기능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졌다고 하는데요. TV나 모니터 연결이 가능한 컬러 디스플레이를 지원하고 2개의 게임패드까지 제공해 가정에서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최적의 컴퓨터였다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메모리를 추가로 64kB를 설치 가능한 점과 주변 장치들을 끼울 수 있는 확장 슬롯 등 이 애플2 컴퓨터가 게임 시장을 장악하게 된 것은 저장 장치들이 한몫을 했습니다. 애플2 초기 제품의 저장 장치는 전작인 애플1과 동일하게 카세트 테이프 드라이버였지만 이듬해 플로피 디스크, 디스크2를 발표한 것이 이 애플2 인기의 시발점이었습니다. 당시 경쟁 제품들의 가격의 2배였던 $1,200인 높은 가격에 측정되었지만 고해상도의 컬러 그래픽, 뛰어난 확장성과 높은 시스템, 안정성을 특징으로 애플2가 성공에 이릅니다. 애플2 플러스는 1979년도에 출시된 애플2 시리즈 중 대표적인 제품으로 그 후년인 1980년도에 국내 세운상가에서 판매된 클론, 복제품들의 대다수들도 이 애플2 플러스를 기반으로 한 제품들이었다고 합니다. 애플2와 다르게 기본적으로 48kB의 메모리를 제공하고 ROM에 애플 소프트 베이직을 탑재하여 별도의 SWA 로딩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합니다. 또 이 애플2 플러스는 케이스 내부를 따라 플라스틱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 플라스틱 케이스는 컴퓨터에서 방출되는 전자기 간섭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주었다고 합니다. 애플2 플러스 베르나울은 애플의 특별 라이선스 하에 교육시장에서 특별히 판매가 된 컴퓨터입니다. 컴퓨터 후면에 동축 케이블, 오디오 입출력 잭 등으로 구성된 백팩이 부착되어 다양한 장비와 애플2 플러스가 쉽게 인터페이스할 수 있었던 장점이 있었습니다. 또 이 베르나울은 1993년도 맥킨토시 TV가 나올 때까지 애플에서 제조한 유일한 검은색 컴퓨터였습니다. 검정색으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다스베이더라는 애칭도 있었습니다. 미국에서의 첫 번째 애플2 성공 이후 애플은 1978년도 애플2 유로 플러스와 J 플러스를 출시하면서 애플 시장을 유럽과 극동 지역으로 확장하였습니다. 이 두 모델에서 애플은 미국 및 캐나다 이외의 표준을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펌웨어들을 변경하였고 성능은 애플2 플러스와 동일하였으며 소프트웨어 호환성은 거의 100%였습니다. 특히 문자 ROM과 키보드 레이아웃에 해당 지역의 셋을 제공함으로써 유럽에서 사용되는 문자와 일본의 가타카나어를 표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983년도에 출시된 애플2 플러스의 업그레이드 모델인 애플2E입니다. 여기서 알파벳 E는 인챈스드, 마술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의 약자입니다. 애플2E야말로 애플2 시리즈 스펙의 완성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당시 한국에서는 애플2 플러스 계열 클론 제품들이 압도적이게 수가 많았고 뒤늦게 애플2E의 출시 연도인 84년도에서 5년 뒤인 1988년도가 돼서야 애플2E의 호환 기종들이 들어와서 그다지 보급률이 높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당시 미국에서는 가장 많이 보급된 모델이 애플2E였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현재 애플2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떠올리는 기종이 바로 이 애플2E 제품이라고 하는데요. 동시대들의 경쟁기들에 비하면 비교적 떨어지는 성능을 가지고 있는 애플2E지만 기존의 넓은 애플2 인프라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었으며 애플2E 전용 소프트웨어는 이전보다 크게 나아진 성능을 제공했기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애플2E의 마지막 버전인 애플2 플래티넘입니다. 키보드에 키패드를 추가하였고 128kB의 넓은 램과
더블 고해상도를 제공하여 용량이 큰 소프트웨어와 게임을 구동시킬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담으로 넓은 램과 고해상도로 당시 게이머들 사이에서는 한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애플2C는 1984년도에 출시된 애플 최초의 휴대용 컴퓨터입니다. 애플 C의 알파벳 C는 컴팩트, 소형, 작은 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글자의 약자입니다. 이 본래의 약자대로 본체의 크기가 지금 13인치 노트북 정도의 크기로 작아졌고 여러 인터페이스 카드를 내장시킨 휴대용 올인원 컴퓨터 모델이었습니다. 영화 2010년 우주여행이라는 영화에서는 미래형 컴퓨터로 등장을 했었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지지한 프로그 디자인의 스노우 화이트 디자인 언어가 최초로 반영된 제품입니다. 이 스노우 화이트 디자인 언어는 추후에 매킨토시 플러스부터 94년도 파워 매킨토시 제품이 나오기 전까지 모든 추후의 매킨토시의 디자인에 쓰이는 디자인이 되었습니다. 1988년도에는 3.5인치 플로피 디스크 드라이브를 내장한 애플2C 플러스가 출시되었었습니다. 전원 어댑터를 본체에 내장함으로써 기존의 애플2C에 거추장하게 달고 다닌 전원부들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을 누그러뜨려준 제품이 되었었습니다. 애플2 GS는 1986년도 9월 15일에 출시됐습니다. 발매 초의 가격은 $999, 기존 모델에 비하면 오히려 가격이 내려간 제품인데요. 애플2 시리즈 중 안에서는 꽤나 이질적인 기기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제 외형부터가 기존의 애플2의 라인보다는 매킨토시를 연상하게 만드는 디자인으로 나왔기 때문이죠. 이 당시 한국에서 가장 많이 보편화가 된 기종은 애플2 플러스였습니다. 애플2의 클론, 복제 모델들은 1983년도를 기점으로 세운상가의 컴퓨터 매장에서 만들어서 보급됐었습니다. 1980년도 초중반부터 업무, 교육, 게임, 다양한 용도들로 많이 판매가 된 기종 중 하나로 1980년도에 한국의 컴퓨터 학원들이 생긴 이후 개인용 컴퓨터가 인기를 끌기 시작하면서 애플2 플러스 클론 기종들의 보급이 대폭 상승했었습니다. 이 당시 한국에서 판매된 애플2의 99%, 거의 모든 기종들이 한국 자체에서 제조된 클론, 복제 모델들이거나 대만산, 호환 기종이었으며 오리지널의 애플2 기종은 거의 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 오리지널 애플2 시리즈는 근래 들어 한국에 더 많아졌는데요. 컴퓨터 동호회 측에서 이베이 같은 중고 거래 사이트들을 통해 중고품을 낙찰받아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여담으로 스티브 잡스 사후 이후에 오리지널 애플2는 이베이 시세도 가격이 몇 배는 오르고 현재로서는 매물 자체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애플3는 애플2의 후속 제품으로 기획된 컴퓨터입니다. 1977년 당시 미국에서의 애플2 판매의 대부분들이 소규모 기업들에서 사무 목적으로 구매한 사실을 애플이 알게 된 후 애플3를 본격적인 사무용 컴퓨터를 목적으로 개발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약 1억 달러의 큰 자금을 들여서 1년의 개발 기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여담으로 애플 컴퓨터 개발의 주축이었던 스티브 워즈니악이 컴퓨터 설계에 참여하지 않은 최초의 애플의 컴퓨터였다고 합니다. 이 당시 애플은 애플3를 홍보하기 위해 당시 디즈니랜드를 빌려서 제품 발표회까지 열었었습니다. 하지만 애플3 발매 직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각종 문제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애플3는 기존의 애플2의 소프트웨어들을 제한된 기능으로 구동하게 만들어졌고 로직보드 장치는 결함이 있었으며 발열 관리는 실패했습니다. 당시 스티브 워즈니악은 애플3가 하드웨어적으로 100% 결함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컴퓨터를 조용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냉각팬이 없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고집했고 이에 대한 결과로 냉각팬 없이 열설계를 하게 되었고 본체가 방열판 역할을 하도록 설계해야 하기 때문에 이 본체 케이스를 비싼 알루미늄 합금 주조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이 때문에 애플3의 가격은 더욱 비싸지게 되었고 이처럼 비싼 재료를 들여서 케이스를 만들었지만 발열 관리에는 실패했습니다. 애플3는 케이스를 너무 작게 만들어서
내부 공간을 꽉 차게 구성해야만 했고, 이 때문에 내부 공기의 흐름 상태는 좋지 않았으며 열이 빠질 수 있는 구멍만 있을 뿐 발열을 식혀주는 냉각 팬조차 없었어서 발열 문제가 터졌습니다. 리사 컴퓨터는 현재 전 세계에서 구동이 되는 컴퓨터가 몇 대 없다고 합니다. 이 리사의 이름은 초기에 지역 통합 소프트웨어의 약자인 LISA라고 주장했지만 사실은 스티브 잡스의 딸인 리사 브레넌에서 리사의 이름에서 유래했습니다. 리사 프로젝트는 1978년부터 시작이 되었는데요. 이 후년인 1979년 스티브 잡스가 제록스 PARC 연구소를 방문해 알토 컴퓨터를 본 후 애플 내에서 GUI 운영체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결과 애플이 제록스 회사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조건으로 GUI 기술의 라이선스를 얻고 이 기술을 탑재해 리사를 출시했습니다. 실제로 이 당시 스티브 잡스는 화도 잘 내고 심하게 감정적이라는 이유로 리사 프로젝트에서 쫓겨나게 되고 매킨토시 개발 부서로 밀려났었습니다. 리사는 최신 기술의 결정체나 오버 테크놀로지스러운 컴퓨터였다고 평가를 받았는데요. 당시 IT 관계자, 비평가, 공대생들에게는 대우평을 받았지만 상업적으로는 완전히 참패했습니다. 이유는 일단은 속도가 느렸습니다. CPU가 리사의 기능을 정상 구동시킬 수 없었고 여기에 대용량 하드디스크까지 겹치면서 프로그램의 처리 속도는 더욱 느려졌습니다. 이때 겹친 창의 순서를 바꿀 때 화면을 로딩하는데 10초 이상, 프로그램을 구동시키는 시간은 12시간까지도 걸렸었습니다. 크기도 커서 위치를 옮기는 데 불편했고 비대칭적인 디자인도 악평을 받았습니다. 결정적으로는 엄청나게 값이 비쌌습니다. 딱 1년 뒤에 리사 컴퓨터보다 훨씬 값이 싸고 좋은 매킨토시가 등장함으로써 리사는 완전히 뒤처졌습니다. 지금 현재 와서 애플 리사는 수집용으로는 거래가 활발하고 기본적인 가격은 최소 수백만 원을 달하고 있습니다. 매킨토시 128K는 애플에서 나온 최초의 매킨토시 시리즈입니다. 초기에는 2,495달러로 가격이 측정되었고 1984년 1월 24일에 출시가 되었습니다. 이 출시 후 4달 뒤인 5월 3일에 7만 대의 판매를 기록합니다. 명령어를 입력할 필요도 없이 아이콘만 클릭하면 편리하게 실행할 수 있는 GUI 운영체를 탑재했고 애플에서 가장 최근에 나온 리사 컴퓨터에 비해 4분의 1 정도인 합리적인 가격에 좋은 성능을 지니고 있어서 당시에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매킨토시라는 이름은 매킨토시 프로젝트 팀의 리더였던 제프 러스킨이 좋아하던 사과의 품종인 매킨토시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매킨토시를 초기 개발할 때 애플의 목표는 컴퓨터를 전문가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기계로 변모시키는 일이었습니다. 초기에는 매킨토시가 저가 보급형의 개발 계획이었으나 스티브 잡스의 매킨토시 프로젝트 팀의 합류로 GUI 시스템으로 바뀌게 되고 고가형의 성능형 컴퓨터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1982년도에 생산된 매킨토시 128K 케이스의 내부에는 매킨토시 개발자들의 서명이 있습니다. 이 매킨토시를 개발할 당시 스티브 잡스는 미국 맨하탄에 위치한 뉴욕 현대미술관에 전시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작가들이 작품에 사인을 하듯이 매킨토시 작품에도 개발자들이 케이스에 서명을 했습니다. I am convinced that the only thing that kept me going was that I loved what I did. You've got to find what you love. And that is as true for your work as it is for your lovers. I am convinced that the only thing that kept me going was that I loved what I did. You've got to find what you love. And that is as true for your work as it is for your lovers. 말해도 돼? 누구 온다. 좀 가까이 가서 또 한칸 찍어야 되겠다. 아이맥 G3는 1998년부터 2003년도까지 총 5년 동안 애플에서 개발, 제조, 판매된 개인용 데스크톱 컴퓨터입니다.
반투명하고 밝은 색상의 플라스틱을 사용해 혁신적인 디자인을 지닌 아이맥 G3는 스티브 잡스의 최초용 소비자용 애플 제품이었습니다. 아이맥 G3는 1990년대 후반 애플의 적자에서 흑자로 뒤바꾼 계기가 되었고 애플을 디자인 지향적 심플한 브랜드로 재탄생시켰습니다. 단종될 당시 총 13개의 색상 모델이 있었고 이후 애플은 하드웨어를 계속 업데이트하면서 더욱더 세련된 디자인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슬롯 로딩 방식의 광학 드라이브, 냉각 팬이 없는 작동 방식인 자유 대류 냉각 방식을 사용했고 에어포트 무선 네트워크 옵션이 특징이었습니다. 파워맥 G3는 애플의 첫 번째 프로세서 전환으로 IBM, 애플, 모토로라 이 3사가 공동 개발한 명령 축소 집합 컴퓨터 방식의 파워PC, CPUR을 장착한 매킨토시입니다. 파워맥은 뛰어난 성능의 프로세서였지만 맥 OS를 비롯한 대부분의 소프트웨어 기술은 과거 성능에 머물러 있어서 원활하지 못한 소프트웨어 호환성과 애플리케이션의 부족으로 기대치의 성과는 보여주지 못한 컴퓨터였습니다. 이때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윈도우즈 출시 이후 윈도우 PC 시장을 윈도우즈 플러스 윈텔 계열 PC에 자리를 내준 애플은 시장 점유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다른 컴퓨터 기업들과 매킨토시 OS의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해 매킨토시 클론 기종을 생산할 수 있도록 만들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애플의 전략은 시장 확대의 목적이었던 클론 사업이 목표였던 시장 점유율 확대보다는 애플 시장을 오히려 잠식하는 악결과로 이어졌고 이후 스티브 잡스가 애플에 복귀한 뒤 클론 사업은 종료하게 됩니다. 비하인드로 파워 매킨토시는 1994년 파워 맥 6100 모델부터 파워 맥 G5까지 인텔 맥이 출시 전까지 무려 12년간 판매가 이어진 모델입니다. 파워 맥 G4 시리즈는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기반으로 제작하였고 애플에서 최초의 개인용 슈퍼컴퓨터로 출시된 컴퓨터입니다. 파워맥 G4는 공식적으로 맥으로 축약된 최초의 기존 매킨토시 제품이며 클래식 맥 OS를 부팅할 수 있는 마지막 맥이었습니다. 파워맥 G4 퀵실버는 마더보드를 개조 후 친숙한 케이스 디자인을 유지하는 새로운 라인으로 출시되었습니다. 모토로라 측에서 더 빠른 쿨러 주파수를 개발해줬고 디지털 오디오, 클래식 앰프 사운드 시스템이 탑재하게 됩니다. 아이맥 G4는 애플의 두 번째 프로세서 전환으로 CPU를 파워PC에서 인텔 X86 프로세서로 변경한 매킨토시입니다. 이 전환은 2005년도 애플 세계 개발자 회의에서 공개되었고 이 당시 애플의 CEO였던 스티브 잡스는 인텔이 설계 및 제조한 프로세서로 전환할 것으로 공식 발표했습니다. 인텔 맥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윈도우즈 및 윈도우용 소프트웨어를 맥에서도 구동을 할 수가 있었고 기존 파워맥 기반의 SW를 사용하기 위해 로제타를 이용해 기존 파워맥 PC용 프로그램도 사용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디자인적으로는 광학 드라이브와 4세대 파워PC 시리즈 프로세서를 포함하는 방구 위에 각도가 조절 가능한 LCD를 탑재했습니다. 해바라기에서 영감을 받아서 디자인했고 해바라기 맥 당시 애플은 아이맥 G4가 책상 램프의 조절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광고를 해서 아이램프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이맥 G5는 올인원 개인용 컴퓨터로 2004년도에 출시했습니다. 아이맥 G5는 운영체제에 의해 제어가 가능한 고급 냉각 시스템을 탑재했습니다. 이는 CPU 부하율을 낮춰줬습니다. 당시 애플은 아이맥 G5를 당시 시장에서 가장 얇은 데스크톱 컴퓨터라고 당당히 자랑했습니다. 웹캠, 더 빨라진 프로세서, 많아진 램, 확장된 하드드라이브, 개선된 그래픽을 지닌 아이맥 G5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아이맥 G5는 데스크톱 PC의 표준이라고 선언하게 만들었습니다. 겉보기에 이전 아이맥과 유사해 보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새로운 디자인으로 더 얇고 우수한 냉각과 성능 향상으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아이맥 G5는 2006년도 1월 10일에 인텔 기반 아이맥에 의해 계승되어 애플 전체 컴퓨터 라인을 인텔로 6개월간의 전환을 시작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파워맥 G5는 개인용 컴퓨터로 설계가 되었고 2003년도 출시 당시에 애플의 매킨토시 라인업에서 가장 성능이 뛰어난 컴퓨터였으며 세계 최초의 64비트 데스크탑을 탑재한 컴퓨터로 출시가 됐습니다. 파워맥 G5는 맥이 인텔 프로세서로 전환하는 과정 전 중단하기 이전에 출시되었고 이를 대처하는 맥 프로는 G5의 디자인을 변형하여 7년을 더 유지하면서 애플 역사상 가장 오래 지속된 디자인 중에 하나로 꼽히게 되었습니다. 아이맥 24인치 모델은 더 큰 디스플레이를 수용하기 위해서 동일한 디자인 미학을 공유하는 새로운 하우징 시스템을 사용했습니다. 17, 20, 24인치 이 셋 아이맥이 그렇게 큰 차이는 없고 비슷해 보인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우선 17인치 모델은 가격이 조금 더 저렴하고 속도가 느렸습니다. 통합 그래픽을 사용했기 때문에 고급형 모델과 그래픽 성능 차이도 상당히 달랐고 블루투스 및 애플 리모트 기능이 없었습니다. 20인치 모델은 17인치 모델보다 더욱 나아진 성능이 탑재됐고 24인치 모델은 코어 2 듀오 시스템의 코어 2 듀오 프로세서와 160GB의 하드 드라이브가 탑재가 된 모델이었습니다. 이 셋의 가격은 1100, 1500, 2000여 달러에 500여 달러 정도 금액의 차이가 났었습니다. 아이맥 20인치는 코어 2 듀오 프로세서, 하드 드라이브 확장, 내장 비디오 카메라, 스테레오 스피커 탑재, 또한 외부 디스플레이를 지원하는 미니 DVI가 추가되었습니다. 아이맥 17인치는 이전 제품인 아이맥 G5와 본질적으로는 동일한 일체형 형태를 사용합니다. 추가에 아이맥 코어 듀오 17인치는 기존의 파워PC G5 프로세서를 인텔 코어 듀오 프로세서로 대체하여 인텔에서 구동되는 최초의 데스크탑 맥 시리즈의 구성원이 됩니다.